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의 외삼촌댁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광주에 사시는 외삼촌 댁의 동생과 놀러 갔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외삼촌 댁에 도착해 짐을 풀고 사촌형의 책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과 사촌 누나가 강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동생도 데려가려 했지만 기차에서 멀미를 심하게 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외삼촌 댁은 광주에서도 꽤 잘 사는 동네 아파트라 택시를 타고 한참 달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의외로 깨끗하고 얕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신나게 놀던 때였습니다. 사촌형은 김밥을 사러 슈퍼에 갔고 사촌 누나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누나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는 멀리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수영을 즐기는데 강물을 따라가다 보니 저 아래가 저수지였습니다. 강물은 무척 깨끗했지만 저수지는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지라 별 거부감 없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는 의외로 깊었습니다. 어리고 키가 작은 나에게 턱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황한 나는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지만 강물이 거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와 땅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가 워낙 넓고 깊어 불안감과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쪽팔리거나 창피한 것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체면을 생각합니다.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가 어린 나에게 쪽팔리거나 창피한 느낌을 주어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30m쯤 떨어진 곳에 흰 배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페인트로 일부러 아주 하얗게 칠해놓은 듯한 배는 서서히 내게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떠있는 배를 왜 보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흰 배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내 기억엔 배가 무척 작고 색종이로 접은 듯한 모습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황급히 손을 뻗어 배 모퉁이를 잡고 마치 철봉을 하듯 몸을 일으켜 올라타려는 순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정확히 보았습니다. 마치 시골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새까만 머리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이마 한가운데엔 마치 인장이 찍힌 듯 둥글고 불에 데인 듯한 상처가 있었고 눈매가 무척 날카롭고 눈동자는 검은 저위가 아주 커서 눈 자체가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팔에 힘이 쑥 빠져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내 팔목을 잡았습니다. 마치 자물쇠를 부수는 절단기 마냥 그 남자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흰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어린 아이였지만 배에 올라서자 물에 대한 공포심보다 그 남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같은 검은 하의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헐벗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하얗고 적당히 근육질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역시 얼굴도 무척 하얗고 언젠가 나루토에서 본 사스케의 형과 아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한마디도 않고 하얀 배 바닥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라 듣지 못했고 그 남자의 긴 머리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배도 그렇고 이 남자도 너무 수상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중얼거리더니 쓱 일어나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는 배와 달리 검은색이었습니다. 배에는 아무것도 없고 검은 노와 그 남자와 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떠올려 보니 그때는 여름에다 대낮이었지만 저수지로 떨어지고 난 후 무척 주위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안개가 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노를 저어 저수지와 땅이 맞닿아 있고 커다란 통나무가 잔뜩 버려져 있는 깊지 않은 물로 나를 떠밀었습니다. 배가 워낙 작아 발 디딜 틈도 없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눈을 꼭 감았지만 나도 모르게 더러운 물 속에서 눈을 떠 그 남자의 하얀 배 아랫부분을 보았습니다. 배 아래는 놀랍게도 검은 기름 같은 것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코 기름은 아니었지만 마치 물에 뜬 기름처럼 배 아래 부분을 감싸고 맴돌았습니다. 한참 허우적대며 손을 위쪽으로 뻗자 통나무가 잡혔습니다. 단숨에 힘을 내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허겁지겁 땅으로 올라선 나는 그 하얀 배를 찾아보았지만 주위는 깜깜하고 그 하얀 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멍하니 걸터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누나와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설 수가 없어서 누나와 형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누나와 형이 곧 나에게 뛰어와 어디 갔었냐고. 다그치며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 남자가 붙잡은 내 오른쪽 손목이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손목은 보지 못하고 나를 번갈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과 숙목회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지만 피식 웃으시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손목을 보여드렸지만 어느새 시커멓던 손목이 빨갛게 살짝 다친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자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나는 모기에 아주 잘 물리는 타입입니다. 모기가 다리며 가슴 심지어 얼굴까지 물었건만 오른팔에는 전혀 모기가 물지 않았습니다. 오른팔만 제외하고 모두 모기에 물렸건만 손목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있었지만 20살인 지금도 오른손목은 힘을 못 쓰고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류병 괴담. 보통 목류병에 걸리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략 저는 1년간 목류병을 앓게 되었는데 온갖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어느 날은 자다가 깨어나서 엄마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비가 보이고 다음날 물어보니 제가 손으로 나비를 그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목류병에 걸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옆을 쳐다보니 어느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엄마는 혼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는 깨웠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갈래요? 지금도 그 여자의 얼굴과 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대략 그 상황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누나, 누구세요? 그냥 내가 일어나 있길래. 누나 근데 여기 내 방인데 어떻게 왔어요? 그냥 들어왔어. 그래요? 누나 몇 살이에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넌 내가 보이나 보다. 안 보일 리가 있어요. 잘만 보이는데요 뭐. 그래. 너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이때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대략 애가 너무 조숙하게 이야기하는 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요. 한 방에 이르는 2층 방까지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엄마는 제가 목류병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저와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손으로 누르며 다시 자게 했다는군요. 근데 그날은 눌러도 계속 일어나서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고모가 살고 있고 2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옥상에 가려면 창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 앞에 서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며 아저씨, 많이 추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내려와서는 현관문을 열고는 아줌마도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기절.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다가 순간 넘어졌습니다. 앞이마가 탁구대에 찍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 몸은 붕붕 떠 있고요. 제가 항상 원했던 자유롭게 나는 몸을 얻게 된 거죠. 몸이 떠다니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빠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더군요. 몸이 자유로워지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날아서 한국까지 단숨에 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한국 옛날 집에 가고 싶더군요. 저도 모르게 옛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수학여행 온 남녀 고등학생들이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나고 물어보러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 혼자 구석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던지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서 전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항상 저한테 누구보다 혹독하게 대하셨던 분이기에 저도 모르게 항상 아버지와 많이 싸웠습니다. 앉아있던 아버지께 갑자기 옆을 돌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애비 한번 보려 온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제가 탁구 치다가 죽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나랑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누나랑 엄마는 죽었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왜 죽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너무 슬퍼서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가족을 다 잃고 아버지 혼자 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속 고등학생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고요. 아버지는 인생을 포기하신 분처럼 어깨가 처져 누워 있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눈물이 나서 옆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만 가라. 엄마와 누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술을 마시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니 제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탁구 치다 탁구대에 머리 박고 기절한 애는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엄마한테 전화려 폰을 찾던 중에 신기하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내일부터 출장이 있고 누나는 내일 대학원 시험 보러 간다. 집에 아빠 혼자 있을 테니까 아빠 외롭지 않도록 엄마와 누나 없는 동안 매일 전화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꿈속에서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존재.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항상 내 머릿속은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위 눌린 이야기, 무서운 실화 이야기, 그리고 공포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둘씩 보면서 그러한 내 머릿속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심령물에 접촉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아침부터 받아놓은 공포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그 동영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반쯤 봤을까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왠지 모를 축축한 바람이 내 방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떤 동영상을 보던 간에 그런 오싹한 기분이 한두 번 들 때가 있었던지라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항상 그러던 것이려니 하고 넘기며 계속해서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가요?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그런 느낌.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느껴지는 그런 묘한 시선에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자정이 넘은 시각,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녀석은 술자리 모임에 가서 늦게 올 터. 그렇다면 불 꺼진 거실 끝자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요? 나는 공포스러운 기분에 조심스럽게 사로잡히면서도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그 시선에서 신경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듯한 시선은 나에게로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디렉터들의 이름이 하나둘 올라갈 쯤에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꾹 참은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기 직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 방 쪽을 응시하고 있던 희끄무레한 물체를 어째서 불을 켜는 그 짧은 순간에만 내 눈에 보였을까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던 친구에게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제2구는 묘하게 영적으로 특이한 친구였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의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래는 제2군과 나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니까 거실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불을 켤 때 순간적으로 보였다니까. 이상하네. 원래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 영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말해줘도 넌 모른다. 쉽게 말해서 영을 보는 눈이라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귀신이 근처에 있어도 그 느낌만 느껴지고 실체를 볼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러한 실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이지. 제2구는 나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평소에 듣던 소복 입고 입가에 케찹 흘리는 여자 귀신에 대한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음기와 양기가 존재하는데 사람의 육신은 일반적으로 땅이 그 근원이 되어서 양의 속성을 지닙니다. 반면에 영혼은 음의 속성을 지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음기와 양기가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양기가 배제된 채 음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낮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음기가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장소, 특히 화장실, 부엌, 정화조, 방 한켠의 그늘진 구석 같은 곳엔 귀신이 항상 숨어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없는 건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가위가 눌렸을 때 귀신을 볼 수 있는 건 육체의 기능이 거의 정지하고 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영체인 귀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기가 날카롭게 단련된 사람, 즉 항상 공포물이나 귀신 등에 대한 것을 접하고 있고 몸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서 순간적으로 그런 귀신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느낌을 수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2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시적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옆에 다가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고 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과 관련된 동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을 너무 자주 접하고 극도로 영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몸속에 음기가 충만해져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꼭 유익한 존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빼꼼히 열린 방문 혹은 반쯤 열린 창문 뒤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진 않았나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몸에 애가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내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학교는 수학여행으로 안동, 경주, 그리고 다른 지역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출발하고 안동에 도착해서는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일단 숙소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쉬는 걸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보면서 구경을 다니고 각자 기념품을 사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경주에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지쳐 있었고 다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다 내린 후에 선생님들께서 각자 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벌어졌습니다. 6학년 3반의 나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숙소 뒤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무서운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상진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저 멀리서 무언가를 봤다면서 혼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숙소 뒤에 있는 숲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진이라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 상진이라는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일부러 숨어 있었습니다. 한 2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그 상진이라는 아이의 신음소리가 숲 어둠 속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와 내 친구들은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가자고 했지만 이탈한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끼리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내 친구들은 저 멀리에 흰색 사람 형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내 친구는 울기 시작하고 나와 다른 한 명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상진이를 숲속 길 옆에 있는 진흙으로 가득 찬 개울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상진이는 얼굴이 진흙과 눈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진이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기면서 자기가 개울가 근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5m 앞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자기는 기절을 하고 몸이 뒤로 넘어가 면서 개울가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를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쪽으로 뛰어오는 듯 미끄러져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 멀리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넷은 막 울면서 뛰어다녔는데 그 여자는 사라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결국 숙소 빛을 찾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몸이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보고 선생님들은 우리를 심하게 혼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몰래 숙소를 이탈해서 벌받은 거라면서 장난식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혼나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계를 보니 11시 3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올 때가 정확히 11시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이상한 일을 겪었던 시간은 최소한 1시간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귀신에 홀린 것이었다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수학여행 후 상진이라는 아이는 몸이 심하게 안 좋아져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상진이 말로는 자기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가위도 같이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위를 눌릴 때 그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분명히 있다. 우리 집은 방이 4개 있는데 제일 큰 방을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고 나머지는 나와 형이 썼어요. 근데 형은 유학을 가고 방이 하나 남았는데 그 방은 그냥 책장, 장롱 등을 놓고 쓰곤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상갓집을 가셔서 하루는 집에 못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A형이시고 겁이 많으셔서 내가 함께 같이 잤어요. 근데 새벽에 엄마가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에 난 깼어요. 난 A형인데 겁은 없지만 A형 특유의 기질로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곤 하거든요. 근데 엄마를 깨워봐도 일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놀라서 별지랄을 다 했죠. 아빠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한 2시간 후쯤 아침 7시 정도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난 정말 울기 직전까지 갔어요. 어머니께선 숨을 쉬고 계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원인가 어디 넓은 데에 있었는데 어느 검은 차가 왔어. 근데 안에서 검은 양복 입은 2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데 갑자기 낭떠러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어디 가냐고 막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더래. 근데 그 낭떠러지 앞에 어느 절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달리더래. 그쪽은 아주 하얀 곳이더래. 엄마는 그래서 그 양복 입은 사람 2명을 막 밀치고 물고 그래서 가까스로 차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그 차가 사라지더래. 나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누가 봐도 저승사자였거든. 검은 옷을 입고 낭떠러지 사이 다른 곳으로 넘으려고 하고 어머니께서 그 꿈을 꾸시고 계실 때 아무리 깨워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정말 평소에 막 화내고 괜히 신경질 부리고 엄마는 잘 사입지도 잘 드시지도 않는 옷. 먹을 건 안 다 먹고 정말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승사자는 정말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해요. 7번째 이야기, 운명. 저는 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매일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학생 중 한 명이고요. 그렇기에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야자를 다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과외를 하러 가는데요. 말이 10시 30분이지 10시에 학교를 마치는데 솔직히 10시 30분까진 거의 못 가죠. 저희 집은 빌라라 5층까지밖에 없고요. 과외 선생님 집은 무려 12층입니다. 매일 10시 4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가려면 무섭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침에도 무섭고 정말 별 생각 다 듭니다. 그 엘리베이터 벨트라고 하나요? 막 희한한 소리 다 들리고 거울을 보면 엘리베이터 거울이 마주보고 있어서 거울길이 반사돼요. 내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을 억지로 보려다가 거울 안에 자신이 혼자가 아닌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열심히 달려서 과외 선생님 집에 가는 중이었죠. 겨우겨우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보니 2층에 있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한 땅을 보고 12층까지 기다렸죠. 12층입니다. 도망치듯 내려서 과외 선생님 집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갑니다. 매일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곡비리구나. 2층에 고등학생이 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위로했죠. 정말로 어쩌다가 같이 타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엘리베이터는 매일 2층에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동차로 태워주신 덕택에 10시 25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통로까지 가진 않았고 그냥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과외 선생님 집 통로를 약 20m 정도 남겨두고 통로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슥 열리더군요.
그리고 한 꼬마 아이로 보이는 작은 사람이 천천히 올라탔죠. 뒷모습 실루엣만 비치다가 한 바퀴 쓱 돌면서 빛에 살짝 꼬마가 보였는데 그날 괜히 빨리 갔나 봅니다. 그 사람, 아니 사람은 아닌 것 같았으니 그 물체는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반신이 날아가서 손으로 기어다니는 한 중년의 마른 아저씨. 멀다고 하면 먼 거리겠지만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코, 뒤집혀진 눈에는 피가 고여있고 머리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더군요.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오늘 과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마침 어머니 차가 오는 겁니다. 회비 봉투차 안에 놔두고 갔잖니. 회비를 가져다 주러 오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얼굴이나 보고 가시라고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역시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날 이후 저는 엘리베이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과외도 여유가 생기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과외 선생님은 이 아파트에서 6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거리가 다 떨어져 갈 때쯤 문득 2층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2층에 고등학생 살아요? 아니,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맨날 엘리베이터 2층에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없어요. 고등학생. 글쎄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은. 시간 다 됐다. 내려가자 태워줄게. 집에 갈 때는 매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 9층쯤 갔을 때 문득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집에 갈 때는 2층 일을 까먹고 있었던 터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번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2층 고장났어요. 아니, 2층은 원래 안 되는 거야. 2층 계단 12개만 올라가면 돼. 원래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가. 이때까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 있던 건 뭐지? 나중에 들은 소식입니다만 2층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가정과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중년의 여성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은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보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 기묘한 오두막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친구 제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옛날 제이가 살던 마을에는 머리가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던 아들 부부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할머니만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마을에 남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라고 수군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팔을 깨문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거듭되자 저 할머니는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아직 아이였던 제이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마을에서 미치광이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기색마저 있었다고 한다. 씻지도 않아서 부스싼 머리에 마을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할머니는 항상 악취를 풍겨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져만 갔다. 사람들은 항상 낫을 가지고 다니며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낫으로 베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쫓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할머니에게 습격당해 그 중 한 명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분노한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몽둥이로 할머니를 여러 번 후려갈겼다. 말리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그년이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빨고 있었어. 결국 할머니는 마을 외곽의 오두막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오두막 주변은 밧줄과 철선으로 빙빙 감았고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걸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두막에다 내던지고 화장실은 없었다. 죽으면 오두막을 태워버리자고. 그것이 어른들의 결론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이는 딱 한 번 부모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 안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할 짜증나는구만. 또 똥을 주워 먹고 있어. 오두막에 있는 작은 창문에 주먹밥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진다. 그리고 오두막에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이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제이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너 그거 아냐? 그 마귀알멈 자기 몸을 자기가 먹고 있대.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을 몰래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건 사람 고기 맛에 취해서 완전히 빠져 있어. 이미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귀신이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였다. 자세한 것을 부모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몰라도 된다. 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밤 어른들은 제이의 집에 모여 무엇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다. 부모와 함께 온 친구는 분명 마귀열멈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와 둘이서 조용히 1층에 내려가 귀를 쫑긋 세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몇 번이고 이제 충분해. 라는 말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이야, 오늘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신을 모시는 의식이 있으니까 보면 안 돼 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귀할멈의 오두막 근처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건 밭을 태우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화를 내셨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변함없이 오두막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몰래 갔을 때 오두막이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예비군 훈련장. 내가 일병에서 상병으로 넘어가기 몇 달 전, 나는 예비군 동원 훈련장을 사전 답사 나왔어. 부대에서 40분 거리에다가 향토방위 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단이 2개로 나뉘어 편성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대부분 훈련은 그 지역 토박이거나 출신들이었지. 그렇게 나와 간부, 그리고 인솔하사는 확인 후 보일러와 지하창고 등을 확인했어. 그렇게 우리는 예비군 시설을 관리하는 대대에 상근을 지원받고 보일러를 가동 후 우리는 시설물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지. 그리고 1층 생활관에 우리의 짐을 풀기로 했어. 그런데 상근 예비역의 표정은 미묘하더라고. 그렇게 나와 선임은 PX 이용도 불가능하고 식사도 추친해서 먹어야 하는 이곳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후회하며 침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상근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지. 불침번 근무를 맡게 된다면 문이랑 계단 쪽을 확인 잘하고 지하실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3층에 잠겨진 곳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어. 그렇게 우리는 알았다고 대충 대답했어.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고민만 했지. 그렇게 인솔하사가 식사를 추진 후 우리는 식사를 하고 샤워도 하고 마음껏 TV를 보며 저녁 점호 없이 놀다 잠들었어. 심지어 근무도 없었지. 그렇게 나와 선임 그리고 인솔하사가 잠든 지 몇십 분 후 나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중앙 계단 쪽으로 나왔어. 불을 안 켜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심지어 전등이 나가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졌지. 그리고 어디선가 어찌 이렇게 가는가 라는 상여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난 예민해져서 눈 감고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불투명한 형체들이 뭔가를 이고 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난 시겁하고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나는 15분 정도 멘탈이 나가 있다가 날 찾으러 온 선임 하사에게 발견되었지. 나에게 선임 하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생활관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해 뜨면 이야기하자며 말하고 진정하고 잠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다음날 나와 선임 그리고 선임 하사가 모여서 어제 이상한 거 없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 나는 고민하다가 어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에 뭔가 끌고 가는 형체를 봤다고 말했어. 선임은 자기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줬지. 선임 하사는 내가 화장실 간 뒤 5분 정도 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글프게 상녀를 메고 가며 노래를 부르며 선임 하사 배를 밟고 지나
문을 넘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니 식은 땀이 흐르며 내가 안 보여서 걱정되고 자기 정신을 부여잡고 날 찾은 거지. 그 소리 듣고 우리 셋은 미치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상근이 도착했어.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꿈 꾸고 이상한 거 목격했냐고 물었지. 우리 셋은 봤다고 말했어. 상근은 이 지역 토박이라서 말 하나 해주더라고. 옛날 이곳이 산을 넘어가던 길목이고 성황당 나무가 있던 자리라고 말이지. 그걸 밀고서 지어진 곳이라고 말해주었어. 듣지 말걸. 상근은 그래도 우리가 본 건 무해한 거니 안심하라고 말해주었지. 10번째 이야기, 악취.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다. 장소는 정확히 언급할 수 없지만 대충 신주쿠랑 시부야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두 개 노선이 겹쳐 지나가는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다.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인데다 완만한 언덕 위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다. 전망이 워낙 좋아서 아카사카 근처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방이 2개의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다. 해가 잘 드는 큰 창문에 베란다도 꽤 넓었다. 옥상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밤이 되면 마치 야경 명소 같은 광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집세는 시세보다 5만엔 가량 싸다. 너무 좋은 조건에 눈이 멀어서 보자마자 계약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상한 일은 입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하나는 침실로, 다른 방 하나는 서재 겸 다용도실로 쓰고 있었다. 일은 주로 밤에 서재에서 한다. 저녁부터 일에 착수해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완전히 한밤중이었다. 어느새 컴퓨터 모니터에 빛만 멍하니 방 안을 비출 뿐이다. 뭐 괜찮겠지. 어차피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이다. 딱히 어두워서 불편할 것도 없고 전기세도 절약되니까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대로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감각마저 애매해질 정도였다.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했기에 크게 기지개를 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아무도 없을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단순히 잘못 들은 것일 터다. 이 집은 옆집이나 윗집도 없으니 나를 빼면 소리를 낼 사람도 없다. 게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써서 지은 집에서 저렇게 큰 소음이 넘어올 리도 없다. 일 때문에 지쳐서 환청까지 들리게 된 걸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방에 불을 켜고 조금 쉬기로 했다. 침실과 서재를 잇는 문은 열어두고 있었기에 빛은 침실까지 새어 들어간다. 하지만 왠지 확인하는 것이 무서웠다. 환청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역시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었다. 혹시 밖에서 방이 어두운 걸 보고 빈집털이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혹시나 마주쳤다가 살해당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사이 시간이 꽤 흘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꽤 가라앉았다. 문은 확실히 잠궜고 애초에 여기는 5층이다. 들어오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빈집털이범도 이런 곳은 안 노릴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었다. 그러고 보니 화요일이다. 아침 일찍 클라이언트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작업도 딱 적당한 부분까지 맞춰놨으니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떴다. 머리맡에 시계를 보니 오전 2시가 막 넘은 터였다. 이상하게 정신이 멀쩡하다. 내일 아침부터 바쁠 텐데 이대로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한숨을 내쉬며 벽 쪽으로 향한 몸을 휘가고 돌려 방 쪽으로 향한다. 잠깐만. 지금 저거 뭐야? 발 쪽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다. 천장 판넬이 떨어졌나?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천장은 콘크리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친 듯 뛰는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아까 그 소리도 그렇고 이 방에 누군가 있는 걸까? 하지만 자기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텅 빈 방 안엔 숨을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다. 그럼 뭐지? 보고 싶지 않다. 무서워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는 불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공포를 억누르며 이불 틈새로 그것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다.
역시 잘못 본 것이었나 보다. 종종 있는 가위 눌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밤은 너무 흥분했던 탓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협의엔 새빨간 눈을 하고 수면 부족 상태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이 없었다. 그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방 안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난다. 항상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레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다.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겠지. 혹시 심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자. 한 달가량이 지났다. 지난번에 수면 부족 상태로 만났던 협의처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이쪽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협의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협의에 사용할 자료를 그날 전까지 모아두어야 한다. 저녁 무렵에는 끝날 터였던 자료 수집은 작업 도중 계속 컴퓨터가 멈춰 자꾸 지연되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어느새 12시를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지난번 수면 부족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이런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조해진다. 식사도 거르고 작업에 몰두하는 중이었다. 지난번 미묘하게 무서운 일을 겪다 보니 그 후로 밤에는 반드시 불을 켜고 있었다. 또 그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도 아니다. 확실히 침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일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불도 켜져 있고 빈집털이 따위가 올 리도 없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있다. 공포를 참지 못하고 나는 방 열쇠와 핸드폰만 들고 그대로 밖에 뛰쳐나왔다. 서둘러 1층까지 내려온 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에이야. 소리가 들려. 침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데.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집에 나밖에 없는데 소리가 났어.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지난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너 지금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신주쿠니까 바로 너희 집까지 갈게. 10분 안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어디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쏜살같이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었다. 몸이 계속 벌벌 떨린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다니. 설마 귀신일까? 그렇게 아무도 방에 없다는 걸 확인한 후였기에 그것 말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공포에 질리자 상상은 한없이 퍼져나갔다. 그 클라이언트와의 협의 전날이니 두 번 모두 마지막 주 월요일 밤이다. 시간도 거의 갔다. 도대체 왜? 반쯤 울먹이고 있는데 방금 전화했던 친구에게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친구는 내가 있는 편의점까지 데리러 와줬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 친구에게 설명했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심상치 않은 내 모습을 보자 친구도 환청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았다. 내가 너무 떨고 있어서 편의점 직원도 이상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우선 둘이서 차분히 이야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은 터였다.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을 리 없어. 분명히 잘못 본 것일 테니까. 안심하고 일하자.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집으로 갔다. 방에는 불이 그대로 켜 있었다. 그러고 보니 문만 잠그고 그대로 뛰쳐나온 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한다. 아무래도 내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도 꽤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다. 꿀꺽침을 삼키고 조심스레 방문 열쇠를 열었다. 천천히 문을 연다. 서재에서 새어나온 빛 때문에 보이는 부엌에는 아무도 없다. 부엌에서 침실을 바라보려면 서재를 지나가야만 한다. 친구 뒤에 딱 달라붙어서 서재로 간다.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천천히 서재로 향한다. 서재에도 아무도 없다. 그저 컴퓨터만 기계적인 펜 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까지 오자 나도 친구도 말을 잃었다. 나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꽉 붙잡은 손에서 친구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침실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난다. 단순한 내 착각일 것이다.
하지만 침실을 들여다본 순간 친구는 크게 뒤로 엉덩방아를 찢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를 보고 금세 깨달았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방 안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어쨌든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몇 번이고 겁에 질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신도 없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와 정신없이 도망쳤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말했다. 목이 쭉 빠진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 자살일까? 목을 매서 자살한 걸까? 다음 날 나는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탓에 그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서 빠지게 됐다. 사정이 사정이지만 그걸 말하면 되려 더 이상하게 볼 터였다. 나는 독감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분간 휴가를 쓰기로 했다. 그 후 같이 회사를 쉰 친구와 둘이서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화를 냈다. 이상하게 비웃을 기색이 없다. 무슨 일 있었죠? 그 방 아마 여자가 자살했나 보죠. 그렇게 묻자 억누른 톤으로 관리회사 직원이 대답했다. 말씀드리기 힘든 일입니다만 2년 전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A씨 전에 살던 분도 A씨랑 같은 말을 하고 퇴거하셨고요. 매달 정해진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분도 마지막 주 월요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죽은 건 누군가요? 여자죠. 맞죠? 친구가 달려들었다. 그렇습니다. 여자분이었고 미용사셨던 것 같습니다만 5일 뒤 이삿날 허둥지둥 짐을 옮기고 있는 나를 본 근처 아줌마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미용사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죽은 것은 30대의 여자 미용사였다고 한다. 하라주쿠의 가게에서 일하던 그녀는 마지막 주 월요일 한밤중에 그 방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한다. 아무래도 일터에서 더 어린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이에 비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게 고민이었던 듯하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 탓에 목을 매단 후에도 한동안 일터에서는 그냥 일을 그만둔 줄 알아서 죽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한 달도 더 지난 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야 발견된 것이다. 아마 미용실에서 일을 마친 뒤 여자는 밤늦게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들었던 소리는 아마 스스로 절망한 그녀가 목을 매달 때 났던 소리겠지. 그 소리를 생각하면 목을 매달 때까지의 모습이 싫어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만다. 미묘하게 감돌았던 악취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는다.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그녀의 시체는 서서히 부패해 점차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한 달 주기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11번째 이야기, 죽지마. 친구 A양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A양이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같은 것이었는데 낮엔 그럭저럭 기운 없이 다닐 수는 있었지만 밤이 되면 열이 39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몸이 다 아프셔서 끙끙 앓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몸살 감기나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봐도 어디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결국 며칠을 이유 없이 앓기만 하자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신의 힘이라도 써보자며 어떤 유명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에 사시는 분으로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도 점이라던가 어떤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아주 용하게 보신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아줌마들은 그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갔네. 그걸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길다랗게 삐죽하게 나온 모양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줌마들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렸고 어머니께선 최근에 산 물건 중엔 그런 게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문득 조그만 주전자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 주전자는 보험 아주머니가 사은품으로 들고 온 것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냐고 그 할머니께 이야기했더니 그 주전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A양의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선 그런 물건이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시다가 문득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할 때 반짝이고 있는 숟가락 하나를 본 기억이 나셨다고 합니다. 다른 수저들은 꽤 오래 사용하던 것이어서 약간은 다른 듯한 둔탁한 광택이 나는데 그중 숟가락 하나가 유독 새 것인 양 반짝반짝거려서 저 수저만 참 이상하게도 반짝거리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하다는 할머니께 혹시 그 수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께서 아주머니들께 수저를 그냥 버리면 소용이 없다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준 날짜에 자정이 넘기 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새로 한 밥과 나물 3가지를 해서 한지 위에 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뒤로 던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그 수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주머니들께서 절대로 함구하셔서 A양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오신 다음 날부터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수저의 출처에 대해서는 A양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기 얼마 전에 A양의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숫속을 밟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시던 어머니가 잠깐 외할머니의 짐을 봤더니 짐 안에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나 수저 등의 비품들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하러 챙기냐면서 숟가락 같은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당신이 쓰시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좀 챙기지 마시라고 하면서 짐에서 빼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 못하시는 외할머니 성격상 숟가락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던 물건들은 절대로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2번째 이야기, 밤에 우는 아이의 소리. 숲에서 애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에는 더욱 무시해야 해. 이게 스티비 삼촌이 나와 동생에게 그리고 동네 술집을 찾는 새로운 얼굴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삼촌이 입에 달고 사는 이 이야기는 삼촌이 25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청바지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웅성거린 채 앉아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팔과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삼촌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옷처럼 보였던 부분은 옷이 아니라 물든 털이었고 그 아래로 어깨부터 발끝까지 거대한 입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삼촌은 이 미끼로부터 멀리 달아났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삼촌의 목격담은 산불처럼 급격하게 번져나갔다. 나는 아이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삼촌의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저 동네에서 인지도를 얻고 싶은 삼촌이 관심받고 싶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이야기를 교리처럼 철석같이 믿었다. 삼촌의 말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말리는 삼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과 함께 몇 번이고 숲을 찾았다. 갈 때마다 괴물 따위는 없었고 우리는 서로 투덕대는 소리 때문에 괴물이 도망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하루는 서로 다른 길로 들어갔다가 오후 5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5시가 됐지만 동생은 집에 오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우리가 그 숲 근처에 갔다는 것조차 알면 안 되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당시에 나는 고집 센 동생의 아니보다 어른들에게 혼나는 게 더 두려웠다. 게다가 우리가 들어갔던 숲은 진짜 숲이 아니라 사람이 조성한 삼림이라는 걸 알았고 큰 아파트 단지와 건물 그리고 슈퍼마켓의 사이에 있어서 그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행여나 동생이 다치더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내게 질문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7살 꼬마를 상대로 신문을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동생은 틈새가 갈라진 바닥에 빠져 몸이 껴버려
머리와 손의 일부만 살짝 보이는 상태였다. 틈새에 빠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머리를 쪼아대는 까마귀를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날 밤 20명이 넘는 사람이 아이가 울면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티비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생이 소리쳐도 무시했던 것이다. 13번째 이야기, 호랑이 그림과 무당.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제 동생이 유치원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동생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명을 의사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점점 다른 부위로 옮겨가더니 급기야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척추에 주사를 맞아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서 동생을 간병하셨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물을 따라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동생이 병원에서 앓고 있을 때 저는 집에 있던 어떤 것이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현관 옆에 걸려있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건데 호랑이가 설산 위에서 포효를 하는 근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았고 무당의 말로는 그 호랑이와 제 동생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동생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림을 치우지 않으면 동생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때 저는 그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호랑이 그림을 다시 걸어 놓자고 우겼습니다만 아버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 그림을 장롱 위에 처박아 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기하게도 동생이 완쾌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때의 병명을 모릅니다. 정말로 호랑이와 동생이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 호랑이 그림은 아버지가 처리를 했는지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